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이번 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면서 제법 공기가 차가워지고 낙엽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겨울 느낌이 이제는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이슈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등남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정우성 씨가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 아버지로서 책임만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모는 비혼 부모, 아이는 혼외자가 됐습니다. 정우성 씨의 과거 행적,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조명되면서 여론의 비판 사례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 이슈에 대한 보도 경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K 콘텐츠의 차세대 주역으로 꼽히는 웹툰, 그중에서도 인스타툰의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 언론에서 다뤄야 할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관련 정치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일 관계 관련해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다소 황당하게도 언론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바로 배우 정우성 씨의 등남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소장님, 먼저 어떤 생각 끝에 또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로 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이 방송에서 주로 미디어 인권 관련한 이슈를 다루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연예계 이슈를 다루더라도 주로 연예인을 둘러싼 인권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연예인 인권이나 자살 보도 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다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도가 정말 너무 많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연예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아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보도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도 내용도 상당히 선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급하게 주제를 이것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먼저 보도량부터 살펴볼까요? 네, 보도량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11월 24일부터 27일 오전 9시 이전까지로만 한정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카인즈에서 정우성으로 검색을 했고요. 관련 보도를 모두 추출한 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삭제했고 중복된 보도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3일간 총 472건이 보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체 유형별로 보도량을 살펴보면은요, 중앙의 이 종합일간지에서 114건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일간지에서는 총 202건을 보도했고요. 지방일간지에서도 2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54건을 보도했고요. 스포츠지가 51건, 그러니까 스포츠 연예지죠. 이곳에서 51건을 보도했고 또 전문지 5건,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에서 23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수는 빅카인즈의 보도 건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보도량이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보도량을 보면은 방송사나 이 전문지 인터넷 언론사가 매체 자체가 훨씬 많거든요. 빅카인즈에서 추출한 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조금 더 주요 언론사 중심으로 비카인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언론의 보도 유형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카인즈 보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보고 싶을 때 비카인즈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카인즈 검색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 추출 방식으로 단일하게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카인즈로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연예 소식이다 보니 스포츠 연예지에서 51건을 보도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만 종합일간지에서 114건, 경제일간지에서 202건을 보도했던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종합일간지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것은 세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9건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15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13건, 국민일보가 12건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들 보도는 모두 지면에 보도된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일간지가 굳이 이런 연예인 등남 소식을 이렇게 많이 보도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한 종합일간지는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9건, 그리고 아시아투데이가 6건, 경향신문이 5건, 문화일보 4건, 한겨레가 3건이었습니다. 경제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총 202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경제가 35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고요. 다음으로 머니투데이가 28건, 아주경제가 25건, 헤럴드경제와 한국경제가 각각 23건,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가 21건, 아시아경제가 20건으로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안으로 이 언론사들이 클릭수 재미를 톡톡히 보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도량 살펴봤고요. 이 보도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보도 첫날인 11월 24일에는 문가비 씨가 등남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의 친부가 정우성 씨로 밝혀졌다라는 사실관계를 전하는 보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정우성 씨가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단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다라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가비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도들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크게 비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 입장 전달 위주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25일부터는 정우성 씨에 대해 뭔가 사생활킥이 관련된 보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했던 발언을 캔다라던가 그에 대한 도덕성 논란 등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정유라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SNS에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싫대, 난민 받자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SNS 글을 많은 언론들이 그대로 옮겨서 실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카인즈에 추출된 472건의 그 보도 중에서 정유라 씨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는 어떤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도 관련된 이 정유라 그리고 정우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31건 정도의 보도가 나옵니다. 정우성 씨의 혼외 등남 소식은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한 걸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정우성 씨 관련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요. 뒤에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번 논란 중에서 정유라 씨의 SNS 글을 이렇게 그대로 퍼널라 보도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는 몰랐는데요. 정유라 씨가 싱글맘이라고 본인이 싱글맘으로 살면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이 하신 그 발언 내용 중에는요. 그 내용 일부가 정우성 씨의 아이와 그리고 문가비 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언론은 그런데 이런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지면에 그대로 그 보도에 전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정우선 씨의 이 등남 사안을 가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그야말로 날것으로 욕해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유라 씨가 이런 표현 SNS 글을 내놓자마자 그래 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누가 말해줬으니까 이걸 보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내 말이 이 말이야 하면서 막 클릭을 하겠지. 그리고 와글와글 댓글창에서 떠들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재빠르게 이 내용을 퍼나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들 보도에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뭐 이것 봐라 좌파들의 유선이다 내로남불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면 우리는 언론사의 의미, 기자의 의미를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우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이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 주로 정우성 씨 비혼 출산이라는 이슈가 언론에서 다룰 만한 소재라고 보지만 이게 지나치게 과열된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죠? 네, 저는 일단은 이 이슈가 언론에서 다루지 말라고 한다고 과연 안 다룰 것인가라고 봤을 때 뉴스 가치의 선택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유명한 사람이 일단은 관련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희소성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보도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결혼 전 유명 모델과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그와 결혼은 하지 않되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에게 도덕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의를 주어봤자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도덕적 잣대로 결혼하지 않는 개인을 이렇게 막 언론이 마구잡이로 공격하려는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결혼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모든 정보를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론이 준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석에서 우리끼리 막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끼리 대화를 나눈 차원이어야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이것을 막 보도로 이렇게 막 내놓고요. 그 보도로 댓글창을 깔아줘서 시민들에게 이런 논의를 막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우리들의 이런 논의들이 정작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정상가족 프레임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싱글맘, 싱글데디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의 이 논의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언론이라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 가정이 불행해질 것이다 라면서 막 진짜 경고하고 그러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활발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첫 번째로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진행자의 부적절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한 문제적인 사안을 비판하면서도 그 문제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아웅다웅 뉴스 코너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내에 중국어 안내 음성이 과다하다는 민원을 응대하면서 중국인을 폄하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네. 민원에 대한 공사 측의 답변 내용을 보면 중국인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중국어 음성 안내도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때 사용한 단어도 좀 부적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 이익선 씨는 공적으로 쓰기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 맞고요 라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좀 시끄럽기는 해요. 우리끼리 제 생각은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지나갔는데요. 진행자가 앞서 교통공사의 응대를 두고 공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면서도 본인은 공적인 방송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셈입니다. 이뿐 아니라 진행자가 우리끼리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했는데 방송은 그 출연진 스텝만 이야기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보이고요. 예. 비슷한 유형의 문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네. 11월 20일 역시 같은 코너인 아웅다웅 뉴스 시간이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추문으로 사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새롭게 지명된 인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지명된 인사를 소개하면서 진행자 이익선 씨가 이 후보자를 두고 굉장한 미인이더라, 금발의 미인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의 문제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외모 그리고 후보자의 머리카락 색깔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예. 불필요한 곳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발언이고요. 또 특히 한국 사회는 여성 정치인의 외모, 패션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차별로 볼 수 있는데요. 남성 정치인의 경우 경력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지만 유독 여성 정치인에게만 외모, 패션에 대한 지적이 따라붙습니다. 예. 정치인의 성별에 따라 평가 자체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이 짙어질수록 여성 정치인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주에 2번이나 국적과 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같은 진행자가 한 것인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행자 발언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비정치회담 코너에서는 비트코인 전문가인 오태민 건국대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낯설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친절한 설명이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날 패널의 발언 한 문장을 옮겨와 보겠습니다. ICO나 아니면 이제 OTC 거래로 기관들한테는 물량을 떠넘기면서 돈을 투자받습니다. SEC는 이 투자 행위 자체를 증권으로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문장 안에 ICO, OTC, SEC 같은 약어가 3개나 등장합니다. 물론 진행자가 앞서서 SEC가 뭐냐고 묻기는 했지만 약어가 3개나 등장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의 경우 경제 프로그램처럼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고 또 진행자들도 출연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패널이 과도하게 이번 사례처럼 일상 용어처럼 경제 약어를 쓰는 경우에는 진행자의 질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연자에게 약어를 좀 자제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슈앤피플이 YTN 라디오의 다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슈앤피플은 시사와 더불어서 문화나 사회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수가 출연해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특별한 코너가 없는 날은 뉴스 정면 승부나 뉴스 파이팅과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입담 좋은 두 명의 진행자가 이슈앤피플의 차별성을 잘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런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한 때도 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11월 12일 방송을 보면 3개 코너가 모두 최근 정치 현안을 다뤘습니다. 비정치회담 코너조차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을 주제로 조병재정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했는데요. 네. 친근하게 정치 이슈를 풀어가는 비정치회담의 코너 성격과 맞는 주제나 섭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은 모든 주제가 정치 이슈만을 다루는, 즉 시사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방식의 구성과 내용이었습니다. 비정치회담은 진행자의 차별점이 드러날 수 있는 코너인데도 그 코너의 성격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날 비정치회담 코너에서는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요. 출연자와 대화가 오고 가는 방식이 아니어서 지루한 감도 좀 있었습니다. 각 코너의 성격과 진행자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구성을 해서 이슈앤피플만의 차별점을 살리면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인스타툰입니다.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인스타툰이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툰은 합성어인데요. 인스타그램과 웹툰을 이제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인스타툰은 인스타그램 계제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만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웹툰 하면은 세로로 쭉 내리는 것을 이제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웹툰과는 달리 게시글 특성상 정방향 이미지를 올리고 옆으로 넘겨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대개 1화당 10장 안팎으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 게재하는 방식이 바로 인스타툰이 되겠습니다. 네, 인스타툰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웹툰입니다. 그럼 요즘 이 인스타툰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은 게시글이 작년 연말에 이미 200만 개를 넘어설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요. 예. 또 2023년 만화 웹툰 이용자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스타그램은 웹툰을 보는 창구로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를 소비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리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인기 작가도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젊은 세대들이 주요 이제 그런 고객들,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인스타툰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 기존 웹툰 플랫폼에서 유명 인스타툰 작가를 영입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기존 웹툰 플랫폼이라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올라오는 이 포털형 웹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이제 웹툰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었죠. 네. 저는 사실 이런 네이버에 올라오는 포털형 웹툰은 익숙한데 평론가님은 이 인스타툰 즐겨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툰의 특징이 기존의 이제 포털이나 전문 웹툰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인봉툰이라고 하는 그런 인스타툰 같은 게 육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육아하는 기쁨을 알리고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고감을 많이 느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흉작 감자밭이었는데요. 4남매의 둘째인 감자 작가가 첫째 언니 수미 감자, 셋째 동생 포테이토칩, 막내 돼지 감자와 함께 커가면서 하는 네. 유년기 학창 시절 에피소드여서 눈길을 이제 끌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무거나 그려줍니다라는 그런 웹툰도 있습니다. 이 팔로워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이 팔로워들이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그려주는 진짜 형식이 자유로운 이런 웹툰도 참 눈길을 끌었고, 또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짤툰도 저는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MZ세대들의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아내가지고 역시 인스타툰은 특히 연령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을 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어린 젊은 세대에서 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웹툰을 유료로 구독했던 독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은 올해 웹툰을 유료 결제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지출액을 물어보니까요, 1,000원에서 3,000원 미만이 23%,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이 22%, 또 3,000원에서 5,000원 미만이 18.6%의 순으로 나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이 1위를 기록했고, 10,000원에서 30,000원 미만 응답이 19.8%였던 거 비교해보면 이 독자들이 돈 내고 보는 결제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도 만화 웹툰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만화 전문 플랫폼인 매진코믹스나 탑툰보다도 인스타툰이 훨씬 더 이용률 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짧게 소개해 주신 인스타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독자들과의 소통, 공감 이런 데에 좀 특화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던 웹툰과 비교했을 때 인스타툰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복잡한 세계관이가 서사 같은 것이 좀 적은데, 뭐 예를 들어 로맨스, 개그, 판타지, 스릴러 이런 특정 장르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스타툰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의 특징이고,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에 짧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상툰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을 겪게 되는데, 특히 어려운 일, 밝은 일 이런 것들을 풀어내니까 독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고민이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힐링툰이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웹툰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일상, 또 앞서 언급드렸듯이 육아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민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생활에서 겪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런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존 웹툰들이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뭐 직장인 툰도 있고 네. 취준생 툰도 있을 만큼 다양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다만 가벼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심도 있게 다룬 내용까지 나와서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SNS가 뭐 페이스북도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이 이 웹툰 연재 하나의 그 판이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페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동영상보다는 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에 최적화되어 있어도 짧은 글을 올리면 좋아요 등의 반응이 덜합니다. 뭔가 길고 묵직해야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진 등의 이미지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진을 원하지도 않고 짧게 핵심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웹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짧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숏폼 웹툰이 인스타툰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작가와 독자 간에 굉장히 활발히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인스타툰은 일정 시간 동안만 열람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질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독자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가지고 독자에게 짧은 질문을 받아서 편하게 답하는 방식이고요. 특히나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인스타툰 게시글에는 유독 긴 댓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보고 자신의 사연이나 생각을 담은 글을 길게 적고 또 위로 응원의 말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렇게 소통과 이제 대화가 많은 특징들의 인스타툰이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독자와의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활발히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인스타 웹툰의 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반 웹툰 시장은 이미 작가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 있지만 인스타툰은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작가들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털 웹툰이나 전문 웹툰 플랫폼과 다른 점이 작가료를 따로 이 플랫폼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타툰이 인기를 끌게 되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상품을 만들거나 이모티콘을 출시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게 되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광고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스타툰 작가들의 광고를 만화에 포함시켜서 수입을 얻고요. 이런 광고 협찬뿐만 아니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비슷한 요소들이 이제 웹툰에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믿음과 신뢰가 전제돼야 되겠죠. 그만큼 공감을 많이 얻어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인스타툰으로 적게는 8만 명, 많게는 20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는 작가들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연재 1년 안에 1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광고 의뢰를 받게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인스타툰 작가도 판매액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데,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팔로워 3만 명 이상이면은 인스타툰 작가일 때 다른 직업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으로 최근에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를 이끌 차세대의 주역으로 이 만화 웹툰이 꼽히고 있는데요. 만화 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이면 좋은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애니메이션 만화하면 아이들이 보는 장르로 인식을 하는데, 전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웹툰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인스타툰과 같이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인 내용들이 많아지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세계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 특히 세계 청춘들의 관심과 고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K-팝과 웹툰의 결합에 한국의 문화, 특히 음식 문화가 좀 결합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는데요. 최근에 라면 에세이가 영국에 2억 원에 가까운 선인세를 받고 이렇게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 많은 그런 측면에서 일상생활도 주목되는 차원에서 인스타툰과 같이 우리 일상의 소소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뤄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